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면적 Sm의 제곱인 평행판 콘덴서의 흑판 간의 평판과 평행으로 두께 D1, D2m, 유전율 ε1,2의 유전체를 삽입하면 정전 용량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게 면적이 Sm의 제곱,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적겠죠. 네, 두께가 하나는 D1, 하나는 D2에 각각 유전율 ε1, ε2인 유전체를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이럴 때 이때 합성 정전 용량 C는 얼마인가?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문제이죠. 요게 위에 있는 유전체의 정전 용량을 C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유전체의 정전 용량을 C2라고 할 때 C1은 어떻게 됩니까?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간격 D1의 반비례하고 면적의 B라면서 비례상수가 유전율이 되죠. ε1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부의 정전 용량은 간격이 D2m이니까 D2분의 S 유전율 ε2로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럼 C1과 C2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렬일 때 합성 정전 용량 C는 무엇이 된다? 저항과 역수로 직렬일 때는 합분의 곱, 병렬일 때는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분의 곱해서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되겠죠? 그래서 C1 값 대신에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은 D1분의 ε1 면적 S 플러스 D2분의 ε2S 곱이니까 D1 곱하기 D2분의 ε1, ε2S의 제곱이 되었죠. 자,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D2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D2를 곱해줘도 등식은 변함이 없고 여기다 D1, D1을 똑같이 곱해줘도 등식은 변함이 없죠. 그럼 이제 분모가 통분이 되었습니다. D1, D2, D1, D2 여기 D1, D2니까 소거 되겠죠. D1, D2 이렇게 소거시키면은 D1, D2, D1, D2, D1, D2 소거되고 여기에 있는 분자 값에 ε1, ε2S의 값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줍니다.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ε1, 2S의 값으로 나눠지니까 S 없어지고 여기에 ε1 없어집니다. 그러면 ε 2가 되네요. 여기부터 2가 되고 여기는 D2가 되었죠. 자, 이건 1 없어지고 ε2분의 D2 플러스 여기는 1, 2로 나눠졌기 때문에 ε1 D1이 남는 것입니다. D1 그리고 여기는 S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일 때는 D1, ε 1일 때는 D1, ε 2일 때는 D2분의 S가 되어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2번 반사계수 감마가 0.8일 때 정제파 BS를 데시벨 dB로 표시하면 이렇게 물었네요. 정제파 BS는 이렇게 물었는데요. 정제파라는 것은 전자파가 어떤 매질의 수직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입사하게 되는데 그 입사하는 모양이 이렇게 파도가 전자파가 실은 시간적으로 변화되는데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해서 정제파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정제파 B라는 것은 스탠딩 웨이브 레이셔에서 정제파를 S로 씁니다. 그럼 정제파의 B는 무엇이 된다? 전개의 강도의 최소값, 전개의 미니멈과 전개의 최대값, 맥시멈의 B를 일반적으로 정제파 B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정제파 B는 어떻게 되냐면은 1-의 반사계수 감마의 절대값분의 1 플러스 반사계수 감마의 절대값의 B를 우리는 정제파 B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어진 값을 반사계수를 보면은 0.8로 주어졌기 때문에 1-0.8분의 1 플러스 0.8 하여서 0.2분의 1.8이니까 9가 되었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제파 B는 원래 9인데 데시벨로 물었습니다. 그럼 데시벨로 표현하면은 정제파 B를 데시벨로 표현하면은 20로그가 되거든요. 20로그 정제파 S를 넣어주니까 9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단위가 데시벨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제파 B를 데시벨로 표시하면은 20로그 9가 되겠습니다. 그럼 20로그 9 하면은 4번이 되겠죠. 이제 3번 그림과 같은 반지름이 로미터인 원형 영역에 걸쳐 균등 자석 밀도 B 이꼬로 B0AZ 테슬라로 측정되었다면 원형 영역의 내에 벡터 포텐셜 A 웨바퍼미터는 얼마인가? 벡터 포텐셜을 물었네요. 벡터 포텐셜.
벡터 함수이며 위치 함수라는 뜻입니다. 벡터 포텐셜. 벡터 포텐셜의 B의 관계, 자속밀도 B의 관계를 보시면 자속밀도 B는 무엇이 된다? 로테이션 A 벡터 포텐셜 이런 관계를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놓고 지금 반지름이 Am인 여기에 자속의 밀도가 B가 P0 A Z 측방에 이렇게 진행될 때 벡터 포텐셜 이렇게 회전하는 벡터 포텐셜 A 벡터 포텐셜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우리 벡터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 자속 파이를 보시는데요. 자속 파이는 무엇입니까? 자속의 밀도 B에다가 면적의 S로 빼주면 이게 자속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속 밀도 B에다가 면적은 요 원의 반지름이 로 미터이니까 원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되어서 파이 로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자속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웨버. 또 자속 파이는 이렇게도 산출할 수 있죠. 자속 파이라는 것은 자속의 밀도 B에다가 수직성분의 미수한면을 적분해서 곱해주면은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자속이 되겠죠. 그럼 이 자속의 밀도 B 대신에 로테이션 A 벡터 포텐셜로 치환해주게 되면은 로테이션 A 벡터 포텐셜 수직성분의 면에 대해서 적분해서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스토크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로테이션을 떨쳐버리면은 면적분이 선적분으로 치환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서큐트 지혜적분에서 A 벡터 포텐셜 델타 L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차작 벡터 포텐셜의 진행 경로가 되기 때문에 요 원주의 길이가 되거든요. A 벡터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한 바퀴를 회전해서 서큐트 주에 적분해 주기 때문에 A 벡터 포텐셜 곱하기 경로는 2파이 원주의 길이니까 2파이 로가 되겠죠. 반지름이 로미터이니까. 따라서 얘도 자속 파이가 되고 이것도 자속 파이가 되니까 같다고 쓸 수 있죠. B 파이 로의 제곱은 벡터 포텐셜 A의 2파이 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 반지름 로 소거되고 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벡터 포텐셜 A는 어떻게 됩니까? A 벡터 포텐셜은 2분의 B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걸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2분의 B 값이 뭐라고 줘야 되냐면 P0 AZ라고 했죠? Z식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0를 놓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로가 하나 남아있죠? 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속의 밀도 B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벡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 진행 방향은 A 파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표현하면은 기본 벡터 A 파이 쪽으로 진행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벡터 포텐셜의 값은 2분의 로 B0 A 파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에 있네요. 문제 4번 도전율, 시그마, 유전율, 투자율이 뮤, 도체의 규리의 전류가 흐를 때 표피 효과에 대한 침투 깊이 델타와 도전율과 투자율 그리고 주파수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표피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도체가 있을 때 도체의 규리 전류가 흐르죠. 주파수 FLH의 I암페어의 규리 전류가 흐르면은 전자 유도에 의해서 이 중앙에서는 자속의 변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역기전력이 가장 크게 발생됩니다. 중앙에서는 역기전력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어디에서 요 표면 쪽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의 규리 전류를 흘려주면은 도체 표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무엇이라 한다? 침투 깊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침투 깊이 델타로 쓰죠. 그러면 침투 깊이 델타 값은 어떻게 되느냐? 침투 깊이 델타는 루트 파이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 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침투 깊이와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은 지곡근의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침투 깊이 낮아지고 도전율이 높아지면 침투 깊이 낮아지고 투자율이 높아지면 침투 깊이는 낮아져서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침투 깊이와의 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 주파수와 무관하다. 아니죠? 관계가 있으니까 무관하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도전율 시그마가 클수록 작다. 도전율 시그마가 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진다. 다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전부 다 나머지는 틀렸겠죠? 도전율과 투자율에 비례한다. 전부 다 지곡근에 반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뮤가 클수록 크다. 틀렸죠? 다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서로 결합하고 있는 두 코일 C1, C2의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C1, LC2라고 한다. 이 둘을 직렬로 연결하여 합성 인덕턴스 값을 얻은 후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의 크기를 M으로 얻고자 한다. 직렬로 연결할 때 두 코일 간 자속이 서로 가해지도록 보강하는 방향이 있고 서로 상쇄되는 방향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 어떤 합성 인덕턴스를 L1, 후자의 경우 어떤 합성 인덕턴스의 값을 L2라고 할 때 다음 중 알맞는 식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코일이 두 개가 이렇게 조졌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코일의 인덕턴스를 LC1이라고 놓고 여기에 코일의 인덕턴스를 LC2라고 놨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뮤추를 해서 M으로 썼죠. 자, 이럴 때 여기서 발생되는 자속의 방향과 1차 측의 전류에서 발생되는 자속의 방향과 2차 측의 전류가 흐를 때 2차 측의 전류의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 이렇게 같은 합해지도록 연결하면 이게 가동 결합이 되는 것이며 1, 2차 전류의 자속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는 차동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동 결합일 때의 인덕턴스, 합성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L1은 LC1 플러스 LC2에서 가동 결합일 때는 합성 인덕턴스 M가 2배가 되며 여기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성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는 2배가 되며 가동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EM이 되죠. 그러면 이 결선을 반대로 하게 되면 차동이 되게 되는데요. 차동일 때 합성 인덕턴스를 L2라고 썼는데 L2는 LC1 플러스 LC2에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EM 그렇죠? 자, 그러면 L1과 L2는 어느 것이 크냐 보면은 L1 값은 여기는 더해줬고 여기는 빼줬으니까 당연히 L1 값이 크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서 빼줘 볼까요? L1에서 L2를 빼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건 소거되죠? LC1, LC2 합해서 빼주니까 없어졌고 EM에서 마이너스 EM에 마이너스 해주니까 4M이 되네요. 뭐가? L1 마이너스 L2 값이 이렇게 4M이 됐죠?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호 인덕턴스 M 값은 4분의 L1 마이너스 L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관계가 얻어져야 되냐면은 L1 값은 L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뮤추럴 상호 인덕턴스는 4분의 L1, 2가 됐더라.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L1 값이 커야 되고, 상호 인덕턴스는 4분의 L1, 2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제 6번. 다음 중 국제 단위계 SI에 있어서 인덕턴스의 차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인덕턴스는 이러한 코일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 해서 자기적 에너지의 흐름인 자속화이가 유도되죠. 이 자속화이는 항상 비례입니다. 무엇에? 자속은 전류의 비례입니다. 이 비례는 얘를 는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비례상수를 뭐라고 한다? 유도계수, 우리말로는 유도계수, 영어로 인덕턴스라고 해서 L로 표현하죠. 자, 인덕턴스 요거의 차원을 물었습니다. 그럼 인덕턴스는 I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인덕턴스 L 값은 무엇이 된다? 이 값은 I분의 파이가 되었다. 그럼 인덕턴스의 단위로 우리는 헨리라고 쓰는데 헨리는 어떤 차원을 갖느냐? 우리 일상적인 단위계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속의 단위는 웨버가 되고 전류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이 웨버는 볼트 세크라고 쓸 수 있습니다. 볼트 곱하기 세크가 웨버가 되고 암페어가 되죠. 분자분모에 똑같이 암페어를 곱해주게 되면은 볼트 암페어 세크가 되죠. 여기는 암페어의 제곱이 됩니다. 볼트 암페어 세크면 이게 줄이 됩니다. 줄. 이의 단위인 줄 암페어의 제곱이 됐죠. 줄은 뉴턴 곱하기 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줄은 뉴턴 곱하기 메타 암페어의 제곱. 힘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가 되거든요. 가속도.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메터를 시간T로 2번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세크의 제곱분의 메타가 가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메타를 곱해줬죠. 메타 A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국제 표준 단위로 바꾸면은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단위를 보시면은 질량의 단위는 매스에서 M으로, 길이는 메타의 단위는 L로 되는데 L로 쓰는데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 세크는 타임에서 T로 씁니다. T에 밑에 분모에 했으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A는 전류 암페어인데 원래 I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 L의 2승, 타임의 마이너스 2승, 전류 I의 마이너스 2승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게 2번이 되겠네요. L의 제곱
M 타임에서 2번이 되겠죠? 문제 7번. 캐패시터를 제조하는데 A, B, C, D와 같은 4가지 유전 재료가 있다. 캐패시터 내에 단위 체력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재료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재료들은 A, B, C, D가 있고 비전율이 각각 8, 10, 2, 4가 조졌습니다. 그러면 콘덴서에 축적되는 단위 체력당 축적되는 에너지는 원래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라 했을 수 있죠. 2분의 1 C, C는 간격의 반비례 면적의 B라면서 비례함수와 유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위차 V는 전개에서 2에다 간격 D로 곱해주면 되죠. 그의 제곱이 되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겠네요. 2분의 1 유전율 입실원 2의 제곱. 간격 하나 없어지고 S 곱하기 D니까 최적이 됩니다. 최적 볼륨은 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를 단위 출력당하면 이거를 1로 놨을 때 무엇에 비례한다? 유전율에 비례하겠네요. 그럼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전율이 되겠죠. 2epsilon 2분의 1, 이프실론 제로, 비전율 이프실론 R 2의 제곱. 다 전제는 같다고 한다면은 요 비유전율이 큰 유전체가 단위 출력당 축적되는 에너지가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큰 유전체가 축적되는 에너지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그럼 큰 것부터 나열하면 B가 가장 크죠? 그럼 B, A, D, C가 되겠네요. B, A, D, C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1번 델 또는 나블라 크로스 H는 면 전류 밀도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을 의미하며 컬 H 또는 로테이션 H와 같다. 이것은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앙페리의 주요조건 법칙이 있죠. 앙페리의 주요조건 법칙이라는 것은 전류 I는 무엇이냐. 전류 I라는 것은 자기 H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서큐트 주의 조건을 하면은 요 자기가 이루고 있는 페이로플로 관통하는 전류와 같다. 이것이 앙페리의 주요조건 법칙이거든요. 이것을 스톡스의 정리로 쓰면은 벡터계에서 스톡스 정리를 쓰면은 선적분이 면적분으로 치환되죠. 로테이션 H 벡터가 되죠. 그래서 선적분이 면에 대한 적분으로 이렇게 치환될 수 있습니다. 면적분으로. 그래서 이 로테이션 회전이라는 얘기인데 회전을 뭐라고 쓸 수 있다? 컬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컬 H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얘는 무엇이 된다? 전류가 되는데 전류는 전류 밀도에다가 수직 성분의 미선 면적을 적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전류 I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와 같은 것이니까 면적분 소거되고 면적분 소거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나옵니까? 로테이션 H는 전류 밀도 I. 로테이션은 뭐로 쓸 수 있다? 컬이라고도 쓸 수 있죠? 컬 H 전류 밀도 I. 요 로테이션 컬은 미분 연산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블라 크로스 H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류 밀도는 나블라 크로스 H 또는 컬 H는 나블라 크로스 H가 되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컬 H 또는 로테이션 H는 전류 밀도 I와 같다. 면 전류 밀도 같은 얘기죠. 답은 1번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옳은 것을 찾는다 하겠으니까 1번 맞고 다 잘못되어 있겠죠. 하나만 보시면은 나블라또 V는 전개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등전의 면과 직각 방향인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전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개는 이렇게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진행된다면 전위 기울기는 이 전개와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틀렸고 1번만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유전체 사이에 경계면에 전압 분포가 없을 때 경계면의 양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계면에 불체로 법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전율이 이프실론 1, 이프실론 2와 이프실론 1인 두 종의 유전체가 접해 있는 면을 경계면이라고 씁니다. 이 경계면을 일명 두 종류의 물체가 접해 있다, 유전체가 접해 있다 해서 접선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여기에 전개가 이렇게 입사합니다. 입사 전개를 E1, 여기서 굴절어죠. 굴절 전개를 E2라고 씁니다. 이럴 때 여기다 수직선을 세워놓게 되면 이게 법선이라고 쓰는데요. 경계면의 수직 성분을 법선이라.
이 법선과 입사하는 전개가 입사각 세타1, 굴절하는 전개와 법선과 이런 각도를 세타2에서 굴절각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굴절의 법칙이 있죠? 일식과 이식, 삼식이 있는데요. 일식은 어떻게 된다? 이 완후의 사인 세타 완후 값은 이 2의 사인 세타 2가 되어서 전개의 세기의 접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 서로 같다. 그래서 이 완후의 탄젠셜 접선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2의 탄젠셜은 서로 같다. 일식이 있고 이식. 유전율에다가 항상 전개의 세기 E 완후 곱해주면 전속밀도 D1이 되거든요. 그럼 전속밀도 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보면은 D 완후의 코사인 세타 완후 값은 D2의 코사인 세타 2와 같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이게 법선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 노말로 쓰죠. 노말은 무엇이 된다? D2의 법선 성분은 서로 같더라. 그래서 전속 밀도들은 법선 성분이 같고 전개의 세기는 접선 성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보시면은 4번에 전개의 접선 성분 및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서로 같다. 그래서 4번이 발음편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저항 15매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파이가 5 사인 10t 암페어일 때 유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의 최대값은 물었네요.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의 저항값이 15매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R값이 15입니다. 그래서 자속 파이가 변화되는데 이 자속 파이가 얼마이다? 자속 파이가 5 사인 10t라고 줘졌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전류 I의 맥시멈은 얼마인가? 전류의 최대값. 그럼 우선 기전력을 먼저 구하죠. 전자유도 현상에서 이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E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서 코일의 권수가 1회이면 dt분의 d파이가 되죠. 그래서 시간대로 이걸 미분해주면 마이너스는 여기라는 뜻이고 5 상수 나오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이게 t 앞에 12 곱해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0 코사인 10t가 됩니다. 그러면 기전력의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겠네요. 이건 방향이 되니까 기전력의 최대값 2의 맥시멈은 얼마가 됐다? 50V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전류의 최대값 IM을 구한다면 저항 R분의 2M이 되어서 10분의 50V가 되었으니까 5A가 되겠네요. 전류의 최대값 5A 3번이 되었습니다.